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 공부는 처음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소비와 노동에는 능하지만 돈을 다루는 데는 서툰 젊은 욜로족들을 위한 돈 공부 책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두꺼운데요. 내용은 되게 가벼워요. 왜냐면 책이 약간 그 시처럼 엔터가 되게 많아요. 여백이 많아서 두껍지만 되게 빠르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별로 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모을 때까지, 얼마를 투자해서 벌 때까지는 이런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라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1억 모을 때까지, 5억을 모을 때까지, 근데 5억 이상이 잉여 자금, 내가 남는 돈일 때까지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잘 안 모이는 사람들, 욜로, 난 젊었을 때 쓰고 싶다, 난 쓰면서 살고 싶어, 인생을 즐기고 싶어 라는 분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20년간 20% 복리로 수익을 올린다면 얼마가 될까? 1억을 20년간 20% 복리로. 우리가 30살에 1억을 50살까지 매년 20% 복리로 수익을 올린다면 얼마가 될까요? 무려 38억 3,375만 원입니다. 믿기나요? 겨우 1억을 은행에 맡기고 20% 수익을 얻으면 38억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게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이걸 깨달았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저축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에 열심히 돈을 안 쓰고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프가 정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율이 낮거나 투자 수익이 적으면은 더디게 상승하겠죠. 같이 이제 공부도 하게 된 거예요. 워런 버핏도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복리로 20%대 수익을 거두어서 지금의 부를 이루었어요. 만약 은행에서 20% 수준으로 이자를 준다면 돈을 불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 저축만 하면 된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일찍 취업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면은 은행에서 20% 주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돈 욕심 부려서 투자하다 날리지만 않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해요.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쓰고 싶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고 소소하게 돈을 쓰면서 얻는 즐거움으로 평생을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30평대 아파트를 언제 소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저축하고 있는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를 언제쯤이면 돈을 모아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시기가 만족스러우면 그렇게 살아도 된대요. 내가 예를 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를 30년 후에 사는 게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합니다. 되게 뼈 때리는 말이죠. 지출을 한 뒤에 남은 돈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미래가 그려지면 현재 행복을 즐기며 살아도 돼요. 소비 중심적인 사람,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사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쯤 이거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선진국이 되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많은 선진 국가들은요, 대부분 금리가 낮아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의 예금 금리는 1%도 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1% 후반대니까 조금 넘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금리를 같이 맞춰서 낮춰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이나 낮추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근데 예금금리가 1%대로 진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 더 이상 부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다. 그렇게 당신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자, 많이 벌기도 하면서 투자도 하면 좋겠죠. 투자를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 투자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이야기해 줬어요. 바로 시간과 정성이다. 별표 100개. 투자와 도박은 내가 투여하는 자금에 어울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로 나뉜다. 자, 여러분이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투자한 만큼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모의 투자도 해보고 정성을 막 들여서 투자를 하면 이게 투자고, 100만 원이 있는데 누가 야 이거 사면 좋대 해서 훅 샀어요. 이건 도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가 A기업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고 해서 당신도 A기업 주식을 그냥 샀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것인가? 주식 도박을 한다고 할 것인가? 도박은 그냥 확 땡기는 뭔가 빠친코 기계 버튼 누르듯이 그냥 쉽게 하는 거죠. 자, 이분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또 많은 돈을 잃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지금 1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에 대한 이론을 쓴 걸로 봐서는 투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7년간 돈을 잃었던 사람이다. 돈을 벌었던 시기와 그때 샀던 종목은 기억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돈을 잃었던 시기와 그때 샀던 종목은 정확하게 기억한다. 나는 매년 잃으면서 잘못을 인정했고 인정한 후에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신뢰가 갔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7년간 돈을 잃었대요. 주식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수업료를 이렇게 냅니다. 돈을 잃은 방법을 하나하나 없애다 보니까 내게 남은 건 돈을 잃지 않는 방법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투자 처음에 할 때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 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0원에서 시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자, 금액에 따라 해야 하는 행동은 달랐고 그 단계에 필요한 행동과 지식을 온전히 가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 구간, 1000만 원까지, 1억까지, 5억까지, 5억 이상까지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 58년 개띠 얘기 많이 들었죠. 58년 개띠는요, 투자를 막 시작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때마침 IMF가 와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망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50살이 됐을 때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와요. 그래서 되게 운이 나쁘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나이죠. 올해가 2019년이 그 58년 개띠가 환갑이 된 해입니다. 뭔가 되게 의미 있는 때예요. 자, 일본 부동산 얘기 잠깐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 부동산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본이랑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성장에 따라가는 것들이. 자, 일본 부동산은요 20년 전보다 내린 곳이 훨씬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간단하다. 20년 전 가격보다 현재 1원이라도 더 비싸게 거래되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다. 바로 중심지. 부동산은 결국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가 많은 곳이 중심지다. 일본은 도쿄 중심가에서 가까울수록 가격이 덜 떨어지고 더 빨리 회복되었다. 도쿄도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회복했다. 중심지였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럼 대한민국 중심지는 어딜까? 라고 했더니 누군가 이렇게 말했대요. 강남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 간단하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우습게 보지 말자. 100만 원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 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 2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1억 원으로 2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10억 원으로 2억 원의 수익을 낸다. 100만 원으로 수익이 아닌 경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의 첫 책인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작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책을 쓴 이유가 이거예요. 경험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큰 돈으로도 벌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쉽다고 할 수도 있죠. 자, 어떤 유명한 책의 작가가요. 사모펀드라는 걸 막 추천했대요.
그리고 그 책에서 언급된 회사랑 어떤 대표가 있었는데 2년 후에 그 대표가 구속이 되었고요. 그 작가의 연락처는 결번이 되었고 블로그와 홈페이지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책을 믿고 저자가 추천한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는 건 중요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봐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1,000만 원을 모았어요. 네, 1,000만 원 모은 사람은 100만 원으로 10번을 투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주식을 베이스로 하고 있나 봐요. 최소한 10번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 직접 행할 것, 그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의 성향과 경험을 축적할 것. 아, 나는 이런 성향이야. 난 이게 마음이 편해. 이런 것들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을 것. 나 역시 이런 시기를 지나왔다. 고백하건대 난 이 시기에 가장 힘들었다.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외롭고 힘든 일이다. 이 시기엔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고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았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경험을 사라는 거예요. 큰 돈으로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전에 부동산 투자만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대통령 취임 후 3년이 지나면 대통령 고향 혹은 대통령의 정치 기반이 있는 곳의 부동산을 구경 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그쪽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대통령 취임 후 몇 년의 부동산 가격과는 100% 연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다 투자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운이 좀 맞았을 뿐이죠. 대통령 어떤 취임 후 3년과 맞았을 뿐이지 100% 모든 막 부동산이 다 그 시기에 고향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투자자로서 돈을 번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억을 모은 투자자가 있다.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벌었다. 투자자로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투자에 번 돈만큼 시간과 정성을 투여했다는 것이고 1억 원의 자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중급 레벨의 투자자가 되었다는 의미다. 자,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대요. 와, 이 방식으로 투자하니 정말 돈이 모이는구나. 좀 더 잘하고 싶다. 더 높이 올라서고 싶다. 5억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1억 원을 모으는 동안 이것저것 해보면서 경험을 했겠죠. 하지만 조금씩 자라는 10가지 재주에는 밥을 굽는 법이고 모든 능력치가 적당히 고르게 높은 선수는요. 프로가 될 수 없는 법이래요. 뭔가 자기 주특기가 있어야죠.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단 하나의 방식을 남겨놓으면 된대요. 나에게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익을 남겨준 방식을 그걸 택하면 돼요.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수익을 남겨준 것이 가장 잘 맞는 방식이다. 그 방식만을 남기고 집중하라. 1000개의 무기도 내 손에 잘 맞는 하나의 칼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어떤 투자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인하고 막 전 재산을 몰빵하고 막 빚을 내서 초보가 하는 거는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금융업에 취업하려는 친구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이분께서 한 가지 숙제를 내준대요. 토익 공부 대신에 중요한 경험을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급여 50만 원으로 5가지 금융상품을 나눠서 투자를 하고 리포트를 매월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50만 원으로 토익 공부를 하지 말고 학원 다니지 말고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리포트를 내면은 금융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훨씬 유리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그 돈의 크기가 반드시 작아야 한다는 점에 있대요. 자, 투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깨우친 진리가 있대요. 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많이 배운다. 공감합니다. 돈의 크기가 크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얼마를 벌지? 오늘은 얼마 수익 났네? 근데 돈의 크기가 작으면요, 수익이 너무 작아서 연연하지 않아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죠. 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를 크게 할수록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도를 하게 된대요. 올라라, 올라라. 돈 벌어라, 돈 벌어라. 자, 적은 금액일수록 시장을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투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돈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엄청 주관적으로 돼요. 예를 들면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요, 자기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 객관화가 안 됩니다. 특히 뭐 빚을 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적은 금액 공부하는 거 매우 저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만약에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본인의 투자 역량으로 굴려서 만든 사람이라면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비용과 정성을 최소한으로 들여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다.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익을 내는 자기만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창업이라면 대부분의 일을 아웃소싱 하더라도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체크하면 수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부동산이라면 매번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발로 뛰지 않아도 특정 방식이나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저도 실제로 경험이 커지니까 되게 작은 에너지로 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을 알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그간 그 사람이 들였던 시간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대요. 그거 하나만 잘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거 하나 잘하는 걸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 원대, 1000억 원대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몇 가지 당부하고 싶대요. 첫 번째, 앞으로의 노력은 훨씬 커야 한다. 작은 부자는 쉽지만 큰 부자는 노력이 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 지금 투자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요, 누워있는 신가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서가에 세워서 진열된 책에 담긴 투자물을 선택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투자물을 매도하는 팁을 하나 주겠다. 당신이 투자한 투자물이 담긴 책이 우후죽순으로 출간될 때 그때 매도하면 된다. 그때가 투자물의 고점이다. 여러분, 부동산 책이 아주 많을 때 고점이었고요. 비트코인 책이 아주 많이 나올 때가 고점이었어요. 주식책이 많이 나올 때 고점이 되겠네요. 자, 이분의 주식 투자 기준, 이분 주식 투자하는 분인 것 같아요. 책 내용을 계속 보면은. 자, 기준이 있어요. 자신만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의 기준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면 나는 1000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주식만 사겠다. 나는 10% 이상 빠진 주식을 사겠다. 나는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겠다. 전체적으로 침체인데 얘만 오르고 있다.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수치화해야 한다. 숫자로 표현하면 좋아요. 나는 몇 퍼센트가 나면 팔겠다. 수익이 2배가 나면 팔겠다. 뭐 이런 것들. 수치화를 하지 못한 기준은요, 대부분 실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뭐 바닥이 언제냐? 언제가 저가 매입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코스피 지수가 얼마 빠지면 위기로 인정할 것인가? 50% 이상 빠지는 순간부터 위기로 인정한다. 과거에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항상 위기 올 때마다. 그래서 50% 이상 코스피 지수 하락한 첫날에 내가 보유한 자산 전체의 10%를 매수하고요. 30종목에 동일하게 나눠서요. 60% 이상 고점 대비 하락한 첫날 또 10%, 15% 매수. 마이너스 70% 하락한 첫날 보유한 자산 전체 10%, 15%를 30종목 이상의 동일하게 나눠 매수.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래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분이 왜 책에다 이 얘기를 썼을까요?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하냐면 수익이 30% 났을 때 1차 매도, 내 자산의 25% 매도하고요. 수익이 40% 났을 때 2차 매도, 또 25%, 50%에서 3차 매도, 60% 4차 매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1차 매도 후에 30% 나와서 팔았어요. 근데 다시 거기 꺾여요. 잠깐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하락을 해서 내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한 가격이 되면 남은 주식을 전부 매도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 번 상승했다가 30% 올랐다가 다시 하락해서 기존 가격으로 돌아오면은 그때는 하락 추세로 이분은 크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세하게 알려주기보다는 공부해봐. 한번 깨우쳐봐. 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할까를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일단 저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고 아직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그런 책입니다. 돈 공부는 처음이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